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재 활동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궂은 날씨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길 들어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SNS로 저희가 잡아봤어요. 오랜만에 조금 가벼운 주제라고 할까,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론의 장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갈등의 장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땐 노동의 장, 그것을 노동으로 또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이 SNS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죠. 이진송 편집장께서는 어떤 SNS를 주로 쓰시고 또 선호하고 계시는지, 뭐 이유는 어떤 목적으로 쓰고 계시는지 뭐 이런 거 궁금한데요. 네. 저는 아무래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네. 개인 작업을 홍보를 하고 세상과 연결되기 위한 목적으로 SNS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책이 나오거나 강연이 있거나 혹은 뭐 출판사에서 요청을 하기도 하고 예. 이런 상황에서 일종의 포트폴리오로 활용을 하는 목적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친밀성을 목적으로 해서 예. 개인적인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사담을 하기도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서 제 작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거리를 좁히는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양재 활동가께서는 어떤 걸 쓰고 계시는지. 네, 저도 좀 친구들이랑 이 연락을 하려고 SNS 네. 시작했지만 SNS 좀 더 열심히 하게 된 건 단체 활동들을 홍보하거나 제가 가진 정치적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이 쓰게 된 것 같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피로감이 크고 뭔가 입장이 잘 정리되지 않았는데 글을 썼을 때 너무 마음이 신경 쓰이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뭐 공유하거나 리트윗하거나 이런 거 말고 적극적으로 글을 쓰는 생산자로는 잘 활동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요즘. 주로 그러면 공유하시고 리트윗하는 네, 용도로 그쵸. 많이 쓰시는 단체 거군요. 활동 공유하고 네. 이런 느낌이요. 그렇군요. 자, 근데 이게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쓰는 것들이 다양한데 종류가 각각의 어떤 특징, 뭐 성향의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시거든요. 써보시면서 어떤 차이들을 그 SNS에서 느끼고 계시는지. 네, 저도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렇게 세 가지 SNS 쓰고 있는데요. 네. 트위터는 아무래도 짧은 텍스트로 전달이 되는 그렇죠. 거다 보니까 짤방, 유행어 같은 어떤 단기간에 이제 확 전달할 수 있는 밈이 많은 편이고요. 트렌디한 편이고 뭔가 실제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기보다 해시태그나 인기 검색 그렇죠. 같은 것들로 뭔가 나랑 연결되어 있는 관심사를 기반으로 좀 연결이 된다고 하면 인스타그램은 이미지 중심의 SNS라는 게 되게 큰 특징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전시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 긴 글쓰기 되게 어려운 매체. 안 읽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좀 긴 글이나 입장문들을 볼 수 있는 페이스북 같은 SNS가 조금 더 공적이고 이용하기에 좀 편안한, 공적인 정보를 유통하기에 편안한 SNS라고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석 편집장? 네. 트위터는 일단 하나의 게시물당 140자의 글자 제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짧고 파급력이 있는 밈이나 유행어 전달이 굉장히 빠른 매체고요. 나에게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리트윗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상대 게시물을 굉장히 빠르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나 이슈가 굉장히 빨리 확산이 되고 그렇겠네요. 실시간 트렌드라고 해서 지금 이 시간에 사용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 뜨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슈를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정치적인 메시지나 아니면 취미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 사람들이 개인의 자아보다는 이런 관심사나 성향 위주로 많이 모이는 플랫폼이고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은 또 실명 기반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들은 또 어떤지, 젊은 세대들이 SNS에서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 뭐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흔히 현실이랑 그 가상의 세계를 진짜 가짜로 나누는 이분법에 저희는 좀 익숙한데요. 이게 사실
20, 30대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구분이 흐릿해져요. 크게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없고 인터넷상의 자아와 현실상의 자아가 사실은 많이 일치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분법적으로 구별돼서 진짜와 가짜를 나눌 게 아니라 어느 자아의 본인이 더 깊이 몰입하고 어떤 식으로 자아를 연출하는가의 문제로 접근을 해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개의 자아를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엄마로서의 나, 인간은. 동생으로서의 나, 맞아요. 직장인으로서의 나 자아가 다 다른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SNS의 자아가 추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어떤 공격을 당했을 때 현실에서 공격을 당한 것처럼 똑같이 괴로움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거를 그거는 뭐 그냥 인터넷 끄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못한 그것도 하나의 대처일 자아이기 수 있는 거죠. 때문에. 네,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네. 그 표현이 상당히 와닿네요. 네. 뭐 여러 개의 자아가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 네. 어떻게 보세요, 양지열 활동가께서? 그쵸. 사실 근데 이 SNS에서의 자아와 이런 실제 생활에서의 자아들이 서로 개입하는 지점들, 연결되는 지점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청소년들, 제가 네. 주로 만난 여성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소셜미디어 이용자 인구를 통틀어서 가장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끼고 많이 참여하는 사용자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SNS를 하지 않으면서 10대가 다른 또래들과 관계 맺는 게 되게 어려운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매체들이 대부분 이미지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 청소년이 자신의 이미지를 조금 더 예쁘게, 조금 더 매끄럽게 전시하는 방식으로서의 관계 맺음이 되게 확장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SNS상의 뷰티 산업, 패션 산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종사하는, 그리고 한편으로 인플루언서로서 가장 적극적으로 역할하는 사람들이 이런 10대, 20대 여성들이지 그렇죠.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외모나 이런 것에 대한 지상주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뭔가 드러나는 부분들을 더 부분. 많이 검열하게 되는 지점들, 그리고 또 계속 드러남으로써 이런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에 많이 노출되는 지점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네.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이 안에서 제대로 관계 맺기가 되고 있습니까? 진짜 친구? 뭐 진실한 관계? 가능하다고 사실 보십니까? 이진성 저는 편집자? 관계 맺는다는 거는 어떻게 만났느냐보다는 그 두 사람이 각각 어떤 사람이고 둘이서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에 핵심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만났더라도 서로 오히려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란 걸 알고 친해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반이 같다거나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결이 맞고 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경험들도 취미나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게 비슷하니까. 그렇죠. 가치관이 이제 일치한 가치관이나, 경우도 많고 예. 그리고 나이라던가 어떤 성향이라던가 직업이라던가 이런 한계를 넘어서 친구로서 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저는 많이 경험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만나다가 실제로도 만나보신 적이 네, 현실에서도 이제 만나서 좀 더 친해진 경우가 있어서 이게 현실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분들이 온라인에서 이제 친구를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좀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갈등이나 차이 같은 걸 넘어서 자기가 어떻게 타인과 잘 관계 맺느냐의 문제라서 저는 이게 꼭 온라인 오프라인의 매체에 관련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양지 활동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뭔가 SNS는 아니지만 청소년기에 이런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을 만났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네. 좀 소설이나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관심사가 잘 맞았고 또 편견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였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고. 좋았고 또 네. 한편으로는 우리가 되게 비슷한 사람들이랑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10대는 10대끼리 묶여 살고 20대는 20대끼리 묶여 그렇죠. 살고 근데 좀 SNS나 이런 공간들을 통해서 내가 가진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을 넘어서 좀 다양한 사람들을 그럴 수 만나보는 경험들이 전 개인적으로 즐거웠기 때문에 이게 마냥 위험하거나 진실성이 없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예. 자, 그래서 이 SNS가 결국은 이렇게 모여서 어떤 구성원의 참여도 이끌어내고 또 하나의 여론도 또 만들기도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약간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 순기능적인 걸 조금 더 사례를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진성 편집장께. 일단은 여러 가지 해시태그를 통한 고발 운동이 있는데요. 미투 예. 운동이나 스쿨미투, 인종차별에서 촉발된 블랙 라이브스 매러 같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쿨미투 같은 경우에는 양재 활동가가 얘기를 해주실 거고 저는 최근에 인상 깊었던 사례로는 작년 6월에 이제 코로나19 장기화로 퀴어 퍼레이드가 무기한 연기되니까 그랬죠. 미디어 스타트 업체인 다페이스가 온라인 퀴어 페스티벌이라는 거를 기획을 하고 주도를 했어요. 자신의 아바타를 꾸미고 그걸 해시태그를 달아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해시태그를 눌렀을 때 이 캐릭터들이 함께 행진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볼 수 있는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네. 앞으로 뭐 메타버스 이런 데로 들어가서 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예. 그래서 함께 행진하는 장면을 연출을 해서 지역이나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 서로의 연대를 확인한 행사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좋은 사례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도 좀 스쿨미투 운동의 사례를 제일 먼저 생각을 했는데 스쿨미투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건 SNS 공간을 매개로 학내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고 비슷한 일을 경험했던 이들이 연대하면서 끊임없이 말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학교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또 학습 시간이 그렇죠. 굉장히 길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이 굉장히 컸는데 이런 부분을 좀 SNS로의 연대를 통해서 많이 극복을 해나가는 과정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이렇게 스쿨미투가 전국적인 키워드가 된 것에 비해서 개별 학교에서 학생들이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SNS에서의 연대감이 일상적인 고립감을 해소하는 것까지 이어지진 못했던 거죠. 현실 속에서는. 네, 그래서 페미니즘 운동이 되게 젊은 세대와 SNS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지만 동시에 오프라인의 일상과 괴리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연결점들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저희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순기능을 얘기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어떨 때는 혐오와 갈등의 장이 되기도 한다라는 말씀 처음에 드렸었는데 그런 문제를 느낀 사례는 없습니까? 일단은 온라인상의 괴롭힘을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괴롭힘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의 괴로움 같은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라던가 이런 시간들이 정해져 있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수십만 명의 유저가 한마디씩만 얹어도 그게 피해자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실시간으로 끊이지 그렇죠. 않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이 큰데 이게 실제로 또 보이지 않고 가해자도 자신이 피해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가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타격은 있는데 피해자가 실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이게 폭력이라는 인식이 없이 없고. 자신은 그냥 뭐 의견을 내고 있다. 저 사람이 잘못할 만한 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만 인지하는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또 대표적인 것이 페미니즘 낙인 찍기나 마녀사냥 같은 경우인데 여성부에 대한 루머가 이제 굉장히 역사가 깊은 편이고 한국 여성민우회 같은 시민단체를 팔로우했다는 이유로 이제 원화가를 추궁해서 굉장히 위험하게 고용적으로 좀 위협을 준 게임 회사의 사례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요즘에는 사상 검증으로 좀 이용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흔적이 남으니까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것이 본인들의 의견과 같은지 다른지. 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네, 맞아요. 저도 되게 활동가로서 SNS를 하면서 이런 불링의 경험들, 사이버 불링, 괴롭힘의 경험들이 되게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제가 대학 거부 선언이나 탈브라 선언 같은 좀 여성주의나 청소년 인권에 대한 선언들을 했었는데, 그러한 선언들을 했던 게 좀 맥락 없이 특정한 짤방으로 이제 유통이 되면서 비난의 표적이 되고 되게 쉽게 막 이렇게 페이스북에 제 얼굴과 유사한 사진이 나오면 저한테 혹시 본인이세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 나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한 번도 몰랐던 사람이 내 사진을 올리고 나를 욕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SNS의 파급력이 진짜 크구나. 그렇군요. 그리고 자신의 위치성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상대방을 향해 비난을 쏟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도 많이 이용이 되는구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토론이나 생산성 있는 논의보다는 표적이 되고 어떤 마녀 사냥화되는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근데 또 최근에는 또 포털 사이트 연애면의 댓글을 아예 규제하는 정책이라거나 뭐 유명인의 다양한 사건 사고들에 있어서 보도윤리를 요구하는 어떤 네티즌들의 움직임 같은 걸 보면서는 또 이런 자정작용도 어느 정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 뭐 부정적인 면 안에서도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또 하나는 SNS가 공론의 장, 갈등의 장과 더불어 이것이 노동, 여기서 돈을 벌고 생계를 잇는 노동의 현장이기도 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요즘에 그냥 뭐 올린 글인가 하고 열심히 보다 보면 그게 모르게 뭐 광고와 연결이 되어 있는 뒷광고 논란도 얼마 전에 막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SNS 노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성 편집장한테 네. 여쭤볼까요? 일단은 SNS 노동이라고 하면은 대가를 받고 게시하는 리뷰라던가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한 물건 판매, 그리고 경품 추첨에서 당첨되기 위해서 SNS에서 글을 쓰는 행위가 모두 디지털 노동에 해당을 해요. 꼭 본인이 이거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경품을 주겠다고 해서 그 기업의 데이터 생성 노동에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뭐 공유를 한다든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디지털 노동인데 이게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이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이나 인식이 아직까지 많이 미비한 없죠. 상태예요. 네. 뒷광고 논란 같은 경우에도 SNS를 통해서 상대와 내적 친밀감이 쌓이고 그것이 구매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고 믿은 건데 그게 알고 보니까 마케팅이란 걸 알았을 때 어떤 소비자들의 배신감, 그리고 진실성,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핵심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먹방 쪽 유튜버들 많이 문제가 됐었죠. 네, 그래서 이거를 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로 몰아가기보다는 명확하게 노동이자 상업행위로 인식을 하고 기업 쪽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대가를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서로 명쾌하게 이 선을 좀 그어서 안전라인을 확보를 해서 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것은 이제 홍보하는 거다라고 네. 아예 그거를 오픈해서.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10대 청소년들이 이런 SNS 노동에 많이 참여를 하는데 예.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네, 제품 제공 정도로만 끝나는 선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저도 그냥 이런 SNS 노동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어떤 상품의 공실력 혹은 경쟁력, 파급력 이런 것들을 어떤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그렇죠. 마케팅하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어떤 이 SNS의 사람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사람에 대한 어떤 공격과 비난 이런 것들이 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아주 개인적인 생활들조차 상품화되어가는 과정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의 말씀하신 10대 노동에 대한 지점들도 되게 짚어볼 만한 지점이고, 말씀 주신 어떤 상업행위로서의 인식이 있을 때 10대 노동에 대한 것도 제품을 주는 게 아니라 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나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이 자료조사를 하면서 인상 깊게 봤던 건 예. 작년 초에 포털 SNS 뒤에 잠들지 못하는 유령 노동자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났었는데요. 네. SNS 기업에서 AI가 걸러내지 못하지만 이제 혐오 표현이거나 이제 규제되어야 하는 것들을 일일이 속아내는 사람 노동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혐오와 차별과 폭력을 고스란히 마주하고 영상을 보면서 뭐 아동학대 영상을 보고 이걸 규제하기도 하고 이런 직업인데 예. 이게 비가시화되어 있고 적절한 지원이 없고 외주 업무라서 뭐 임금이 낮고 이런 문제들이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만 대 서버를 대여섯 명이 돌보는 이런 방식의 노동.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가시화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글 뒤에 사람 있다, 말 뒤에 사람 있다. 그러네요. SNS 뒤에 그것을 관리하고 하나하나 또 체크하는. 네, 그런 노동자가 있다는 걸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시민들이 좀 더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저희는 AI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죠. 그것도 밝혀진 것만으로도 좀 놀랐었는데 네, 맞아요. 그거 말고도 또 사람이 또 있다는 건가요? 네, AI로 걸러내지 못한 영역들이 이게 또 있나요? 존재하니까요. 그런 그렇군요. 면이 고민이 됐습니다. 네. 어찌 보면 SNS 활용 능력이 홍보를 하거나 뭐 마케팅을 하는 사람,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기업이 해야 할 일을, 기업의 홍보가 해야 할 일을 이제는 개인, SNS 개인들이, 인플루언서라는 그 개인들이 하고 있는 홍보를 그런 식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SNS 잘한다,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게 그런 의미로 좀 해석되어질 때가 많지 않나요?
그렇죠. 맞아요. 얼마나 파급력이 있느냐. 예, 어떻게 하는 게 정말 SNS를 잘하는 걸까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선을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재미와 불쾌함, 솔직함과 무례함, 농담과 실언 사이의 미묘하고 모호한 경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은 재미를 추구하려고 한다는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는 표현을 쓴다던가 아, 그렇죠. 부적절한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무리해서 재미를 추구하거나 남의 컨셉을 따라하기보다는 그냥 공식 계정의 정체성에 충실하게 목적에 맞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 정도로만 네.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 한 생각을 명이라도 합니다. 더 오게 하려고 하다 보니 무리하게 되는. 네. 그럴 땐 포기해라 지금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양재 활동가께서는 아, 네, 저도 이런 우후죽순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가 올라오고 실시간으로 유행어가 바뀌고 이런 현장들 속에서 저도 단체 SNS 운영하면서 약간 조급해지고 우리도 조금 트렌디해져야 되나라는 고민들도 하지만 결국에는 단체나 그쵸. 브랜드의 정체성을 가장 정직하게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컨셉을 정말 매번 바꾸는 SNS들을 보면 아무리 자주 봐도 이 공간이 그래서 어떤 뭘 하는 공간인지 이런 걸 잘 모르겠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그 근본적인 목적에 좀 더 충실해라라는 게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네요. 네. 자, 근데 SNS가 참 삶의 여러 가지 면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면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삶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앞서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영상, 이미지를 위주로 하는 그런 SNS가 많다 보니까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젊은 여성들이 그런 얘기 해 주셔서 이게 범죄와도 이제 연결돼서 N번방 사건 이런 것들과 또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용자 스스로가 활용하시는 부분은 좋지만 또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좀 개선돼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네, 양재 아무래도 활동가께서. 예. SNS는 자신의 일상을 올리다 보니 내가 원하는 반경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지만 전체적으로 공개되는 경우들이 그렇죠. 좀 더 많고 그랬을 때 좀 개인정보에 대한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뭐 올리는 사람도 올리는 사람이지만 보는 사람도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많이 생각했던 건 기성세대나 뭐 양육자분들의 경우에는 자녀 사진을 올리는 게 되게 당연하고 나의 일상의 일부니까 보여줘야지라고 그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보통은 자녀의 동의를 안 받고 올리는 그렇죠.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거 다 인권 침해다. 그래서 앞으로 좀 물어보셔라. 맞아요.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나는 그 사진은 좀 안 올렸어요. 네. 맞아요. 이게 평생 남는 네. 거잖아요. 네. 잊혀질 권리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남는 문제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요즘 좀 주목하는 건 혐오 발언 표현 인권 침해에 대한 민감성이 좀 떨어지고 SNS의 규제 정책들이 너무 이상해서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뭐 생리컵 같은 것들을 유튜브에 올리면 이게 되게 부적절한 영상으로 계정 정지를 당하는데 이런 여성을 비하하거나 실제적으로 특정인을 모욕하는 게시물들은 아무리 신고해도 내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는 이런 차별이나 혐오의 표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이번에 국회 동의청원이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네. 단기적으로는 좀 이런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운영 정책을 SNS 플랫폼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카카오에서 최근에 좀 증오 발언 관련해서 계정 운영 규정을 공지를 해서 네. 뭐 다양한 정체성 요인들을 이유로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걸 금지하는 운영 정책을 그렇군요. 발표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뭐 페이스북도 다른 공간에서도 할 수 있으니 좋은 것들은 좀 서로 네. 가져가라. 네, 운영 정책을 좀 본받아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이준성 편집장께서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리는 사람이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쩌다가 노출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봤을 때 좀 담백해지는 거 그거를 수집하거나 악용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어떤 태도를 저희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최근에 인스타그램에서는 성인과 청소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메시지를 금지를 하고 그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성인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랫폼에서도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방식을 많이 그렇죠.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플랫폼 자체도 노력하고 개인들도 또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주간 똑똑똑에서는 우리를 쉽게 사용하고 즐겁게 사용하지만 때로는 다치게 할 수도 있는 SNS에 대해서 여러 측면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재 활동가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